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 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공감 능력 기르기입니다. 공감 능력 기르는 것에 대해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의 강의 내용 187에서 19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선 공감 능력이 특히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절실한 첫째 부류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특별하게 보는 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가 저지른 작은 잘못도 나중에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부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요즘엔 선생님이 직업화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아직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특별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부모가 잘못 키워도 선생님이 잘 설거지하면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서 좀 좋지 않은 걸 받아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 예가 탈옥 사건으로 알려진 신창원입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한테서 학대받고 학교 갔더니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믿을 놈 아무도 없네 라고요. 셋째 부류는 성직자입니다.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분을 사람들은 특별하게 봅니다.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분을 사람들은 특별하게 봅니다. 자기를 잘 살게 이끌어줄 빛 같은 존재로 보는 거지요. 그러는 만큼 그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강합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초자아, 자아, 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초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에 따라 대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3번째, 생각을 줄이고 현실에 충실하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 정신 불건강이고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정신 건강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도록 하는 팁으로는 무엇을 하든 소리 안 내고 하기.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에 가 있으면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모른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기 같은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다시 환기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자신에게 도움되는 일 하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심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존감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자존심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건드리지 마. 이러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건 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고집하는 게 있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하지 않고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하지요. 또 남이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것을 자기를 동정하는 것으로 여겨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대학 나온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인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늘면 그에 맞춰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권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고 집에서 청소를 할 수 있으면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발전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없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환자를 만나면 그것부터 치료합니다. 자존심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잘 살펴 이해한 다음 충분한 노력을 들여서 자연스럽게 시각이 바뀌도록 치료 작업을 해 나갑니다. 자존심 같은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무엇이 진정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서 그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아니면 멈춰야 합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순간순간 마음을 잘 살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관련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순간순간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불건강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병일 때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정신병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큰 혼란이 온 거여서 깨진 균형을 약물을 이용해 얼른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잠을 자지 못하여 몸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남과 다투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약을 끊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해로운 마음을 끊는 게 잘 되어야 합니다. 마음 관찰을 바탕으로 해로운 마음 다스리는 게 되지 않으면 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나 개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이나 정신 불건강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평소 마음 다스리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괴로움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살지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금방 그 영향을 받습니다.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입력되는 것들의 영향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이든 생각이든 의지든 인식이든 욕망이든 우리에게 입력되는 것들을 모두 잘 살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놔두고 도움되지 않는 것은 멈추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네, 15번째 책 읽기입니다. 힘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사니 시대가 주는 한계가 있고 살고 있는 지역이 주는 한계가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경험을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독서입니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독서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세계 각지를 살피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그렇게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여 보다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을 늘릴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책 같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확인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책은 뭔가 경험한 게 있는 사람이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정리하여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을 볼 때는 자기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가 한 경험을 함께 한다. 저자가 인도하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본다는 마음으로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한계를 조금씩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책을 잘 골라야 합니다. 좋지 않은 책을 거를 필요도 있는 데다가 그저 그런 책보다는 좋은 책을 읽을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0년부터 10년간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권 읽으면 그와 관계되는 책 몇십 권 읽은 셈이 되는 아주 좋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전으로 분류되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무수한 책이 나왔다 사라지는 와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좋은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 고전이므로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잘 골라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잘 대응하는 힘이 생깁니다. 책을 고르는 능력이나 보는 능력도 더 좋아집니다. 책 읽기는 어린이에게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중에 어린이에게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발현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발현될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비롯해 폭넓은 경험을 하다 보면 잠재되어 있던 게 표현되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16째,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기. 저는 여름 휴가를 좀 늦게 갑니다. 보통 8월 중순에 가지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불볕더위로 힘들어도 며칠만 지나면 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시기를 견디기가 쉽습니다.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 일을 자꾸 미루는 한 직장인을 치료했습니다. 스캇 팩은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는 그에게 윗사람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치료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케이크 먹을 때 어디부터 먹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맛있는 부분부터 먹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스캇 팩은 이 사람의 문제는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임을 깨닫고 즐거운 일을 뒤로 미뤄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 작업을 했더니 일을 미루는 게 사라졌습니다. 즐거운 것을 먼저 하면 그 다음 것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반면 즐거운 일을 나중에 미뤄두고 그렇지 않은 일을 먼저 하면 별로 즐겁지 않은 일도 할 만해집니다. 뒤에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희망도 생기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맛있는 부분부터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맛있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끝까지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어떤 즐거움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17번째, 형편에 맞게 살기. 자기 형편에 맞게 살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반면 돈에 관한 것이든 지식에 관한 것이든 인간관계든 형편에 맞지 않게 하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인간관계에 소홀하던 사람이 자기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오길 바란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체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이 이러한데도 형편에 맞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형편에 처하기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현재의 형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신 건강에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가운데 우울증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가 사는 실제 모습과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만큼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남도 탓하고 자기도 탓하는 등 자기에게 해로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보통 아침부터 힘들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를 생화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물질이 먼저는 아닙니다. 정신이 먼저예요. 마음속에 지금 현재의 삶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삶이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두 개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있기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힘들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현재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현재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17가지를 읽어봤는데요. 17째 형편에 맞게 살기, 16째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기, 15째 책 읽기, 14째 자신에게 도움되는 일 하기, 13째 생각을 줄이고 현실에 충실하기, 12번째 공감 능력 기르기, 11번째 시야를 넓게 갖기, 10번째 여유로운 마음 갖기, 9째 지혜 기르기, 8째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기, 네, 그리고 7번째 공평하게 살기, 6번째 대화 잘하기, 5번째 약속 지키기, 그리고 4번째 거짓말 하지 않기, 3번째 인사 잘하기, 2번째 부탁과 거절에 자유로워지기, 첫 번째 반응을 건강하게 하기. 네, 이렇게 정신 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을 읽어보았습니다. 새록새록 우리가 생활에서 찾으면서 지켜나가야 할 일이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 기대하면서 불보살님 가피 더욱 증장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